문제적 중국사 1장 유목민족이 세운 세계 최대 제국. 세계사의 흐름을 왕조사와 민중사, 거지사와 미시사, 정치 외교사와 문화사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류에서 유목민의 역사와 정주민의 역사도 중요한 갈래를 차지하죠. 그리고 중국사는 정주민과 유목민 사이의 대립과 전쟁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을 통일한 황제들 또한 초원의 유목 세력을 두려워했으니까요.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인 진나라의 시황제는 흉노가 두려워 만리장성을 무리하게 축조하였고, 이로 인해 진나라는 중국 역사상 가장 단명한 왕조가 되었습니다. 한나라를 세운 고조유방은 흉노에게 포위되었는데, 선호의 부인인 연지에게 온갖 뇌물을 바치고 나서야 겨우 도망칠 수가 있었죠. 고조유방의 아내 여후는 흉노 선으로부터 뜨거운 밤을 보내자는 내용의 편지를 받고도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신하들이 분노한 여우에게 참을 것을 진언했거든요. 그만큼 흉노의 군사력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당나라의 실질적 창업주인 태종 이세민은 온갖 전쟁을 누비며 많은 맹장을 무릎 꿇리고 제의에 오른 인물인데도 토번의 국왕 손창 간포가 두려워 자신의 혈육인 문성공주를 시집보내 화친을 맺습니다. 송나라는 유목민족에게 무릎을 꿇고 돈으로 평화를 구걸했으며, 이후에 중국사는 유목민과 정주민의 왕조가 번갈아서 들어서게 되죠. 스스로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중화 사상을 지닌 중원의 민족은 주변 다른 민족을 오랑캐라고 칭했습니다. 동서남북의 오랑캐란 뜻으로 남만, 북적, 동이, 서융이라고 일컬었죠. 중원의 입장에선 지리적으로 황하와 장강 사이가 그들이 주장한 진짜 중국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는 춘추 전국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죠. 오나라, 월나라, 초나라를 낮춰보는 경향이 있었고, 반면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송나라, 제나라 등이 성골로 대접을 받은 거죠. 성골로 대접받는 나라들이 황하와 장강 사이의 중심 지역에서 벗어난 민족을 배관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초원의 삶이 농경민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용민은 가축을 몰고 다니며 가축이 초원의 신선한 풀을 뜯게 합니다. 계절마다 이사를 하고 가축이 먹을 풀이 없으면 한 계절에도 몇 번씩 이동합니다. 게르라는 몽골족의 집은 해체했다 다시 조립할 수가 있었죠. 몽골족은 가축의 고기나 젖을 주된 양식으로 삼았고, 가축의 고기나 가죽을 곡식으로 교환하며 의식주를 해결합니다. 자급자족이 불가능하니 무역, 교환이 필수적인 삶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교환보다 손쉬운 게 약탈이었습니다. 약탈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거죠. 농경 정주민의 입장에서는 기껏 한 해 농사를 지어놓으면 유목민이 몰려내려와 훔쳐가니 부하가 났겠죠. 물론 맞서 싸우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목민의 전투력은 만만치 않았죠. 청고마비라는 말은 가을이면 말이 살찐다는 뜻으로 흔히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가을철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허나 그 말에는 본래 말이 살찌고 곡식이 익어가는 가을이면 유목민족의 침입이 시작된다는 무시무시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흉노의 노략질에 대한 변방 백성의 고통과 절박한 심경을 비유한 말이 후에 풍요로운 가을을 뜻하는 말로 쓰이게 된 겁니다. 정주민과 유목민의 전투력은 격차가 큽니다. 초원은 생존에 유리한 환경이 아니죠. 일교차는 심했고 야생동물의 습격에 노출되어 있으며 식수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릴 적부터 혹독한 환경에 노출되며
이곳저곳 옮겨 다니던 유목민은 강인한 전투력을 지닐 수밖에 없던 거였죠. 그래서 몽골족의 아이는 5살이면 말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병민 일치 사회 시스템이었죠. 이렇게 유목민의 삶은 전투 친화적인 요건을 다수 갖추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약탈이 체화되고, 약탈이 악행이라기보단 그들의 생존 방법이자 생존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초원에서는 혼인도 약탈로 이루어졌습니다. 칭기즈칸도 약탈혼의 결과로 태어났죠. 당시 몽골족은 몽골 고원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고, 그 가운데 보르긴 부족의 우두머리가 예수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수게이는 초원을 달리다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납치했고, 여자 곁에 있던 남자는 도망치게 됩니다. 여자는 오기라트 부족의 호엘룬, 도망친 남자는 메르키트 부족의 칠레두였습니다. 유목민족의 혼례 관습상 칠레두는 예물을 처가에 선물하고 상당 기간을 처가에서 부역했을 겁니다. 마침내 결혼하게 된 신혼부부가 메르키트의 본거지로 돌아가고 있던 거죠. 예수게이의 습격을 받자 신부 호엘루는 사랑하는 신랑 칠레두가 탄 말에 채찍을 쳐 달아나게 했습니다. 도망가지 않으려는 칠레두를 보호하려는 의도였죠. 칠레두 혼자 예수게이 일당을 당해낼 수 없으리라 직감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살리기 위해 떠나보낸 겁니다. 그렇게 예수게이는 납치한 호엘룬을 아내로 맞이했고 사내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마침 타타르족과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예수게이는 사내아이 이름을 테무친이라 짓죠. 자신이 포로로 잡아온 적장 이름을 따서 자식의 이름을 지은 겁니다. 원수의 이름을 자식에게 붙이는 것은 당시 유목민족의 풍습이었습니다. 이런 풍습은 적장에 대한 존경을 담고 있죠. 비록 적장이지만 위대한 장수나 지도자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고, 자신이 그 위대한 적장을 제압했음을 자식의 이름을 통해 기념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테무친이라는 이 아이, 훗날 유라시아 역사를 뒤흔드는 칭기즈칸이었습니다. 테무친의 유년기는 가혹했습니다. 예수게이는 9살이 된 테무친을 부르테와 약속시키고 풍습에 따라 처가에 맡깁니다. 몽골 초원의 법도였죠. 자기가 될 장정이 처가에 수년간 머물며 노동력을 제공해야 아내를 본가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삼국지 위지 동의전의 기록에 따르면 고려에서도 서옥제라는 비슷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서옥제는 직역하자면 사회집 제도가 되겠네요. 신랑이 처가 뒷마당에 집을 짓고 수년간 노동력을 제공한 후에 남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혼인제도, 이른바 봉사혼이었죠. 예수게이는 어린 테무친의 처가에 맡기고 돌아오는 길에 타타르족과 마주치게 됩니다. 타타르족이 누구던가요? 예수게이의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이에 타타르족은 예수게이를 부족잔치에 초대하게 되죠. 예수게이는 초대에 응했고 음식과 술을 먹게 됩니다. 물론 이 대목에서 의문이 들죠. 서로 칼부림한 사이의 초대는 웬 말이며 그에 응하는 행태는 무엇인지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초원의 손님 대접은 극진하다 못해 부담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손님이 보이면 무조건 음식과 잠자를 내주고 환대를 해야 했죠. 손님 입장에서도 초대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초청을 받은 이상 주인이 내주는 음식을 먹어야 할 의무가 있었고, 그래서 타타르족의 초대도 자연스럽고 초대에 응한 예수게이의 행동도 당시로선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약탈혼에서 비롯된 테무친의 탄생부터 어린 나이에 대릴 사유로 들어가게 된 과정, 예수게이가 적에게 초대를 받는 일까지 모두 유목민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투성입니다. 마르코 폴로의 표현을 빌어 인류 역사상 최대 영토를 차지한 제국의 탄생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유목민이란 정체성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물론 흉노족은 칭기즈칸의 몽골족은 아니었지만
중국 역사에서 초기부터 등장하는 이들에 관한 기록으로 유목민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사기 흉노 열전에는 사마천의 예리한 통찰이 드러난 일화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한나라 황간 출신으로 흉노에서 중용된 중앙열에 관한 기록이죠. 한나라의 효문주는 흉노의 노상개육 선우가 즉위하자 종실의 딸을 공주라 속이고 선우에게 보내 연지로 삼게 합니다. 이때 공주와 함께 중앙열이랑 황간이 떠밀려 흉노로 가게 되었고 이내 기순하게 되죠. 하루는 한나라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전합니다. 흉노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막사에 살며 아비가 죽으면 아들이 그 계모를 아내로 삼고 형제가 죽으면 남은 형제가 그 아내를 맞아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옷과 관과 허리띠로 꾸미지도 않고 조정에서도 예의가 없다시피 합니다. 이에 중앙열이 답하죠. 흉노의 풍습은 사람은 가축의 고기를 먹고 그 젖을 마시며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고 가축은 풀을 먹고 물을 마시며 절마다 옮겨 다니기에 싸울 때를 대비하여 말타기와 활쏘기를 익히고 평상시엔 일은 하지 않습니다. 흉노족의 약속은 간편하여 실행하기가 쉽고 군주와 신하의 관계는 간단하며 한나라의 정치가 한 몸인 듯했고 아버지나 아들, 형이나 동생이 죽으면 그들의 아내를 맞아들이는 것이 대가 끊길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한나라의 사자가 유목민에게 널리 퍼져 있는 형사취수, 형이 사망하면 아우가 형수를 아내로 취하는 제도의 야만성을 지적하자 중앙열의 유목민의 삶이 어떠한지 그 특성을 설파하는 장면이었죠. 한나라의 사신은 형사취수 제도를 북방 유목민족의 미개함을 드러내는 것이라 비난합니다. 물론 현대 문명의 관점에서는 폐륜적이고 야만적인 제도겠지만 당시 유목이라는 삶의 방식으로 보면 이해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농경이 아닌 유목 중심 생활에서 성인 남성이 없어진다는 것은 경제 기반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것을 뜻하죠. 끝없이 펼쳐진 대초원에서 가장을 잃은 여인과 아이는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유목에 관해서는 2000년 전 사마천의 기록을 통해 몇 가지 단초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가 쓴 역사서 사기의 흉노 열전에 따르면 우선 유목민의 생존 환경은 혹독하다고 합니다. 오늘날 몽골이 차지하는 영토를 기준으로 북위 50도 부근의 몽골 고원은 일교초가 심하고 건조하기까지 합니다. 겨울은 길고 여름은 짧죠. 이렇던 유목민의 생존이 그들이 몰고 다니며 풀을 먹이는 가축에게 달려있던 겁니다. 가뭄이라도 닥쳐 풀의 생장이 방해받으면 유목 경제 생태계는 마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기후가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곳이 바로 초원이 되겠습니다. 그 때문에 칭기즈칸이 세계 정복에 나선 원인을 12세 몽골 고원의 급격한 기후변화에서 찾는 사학자도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자 몽골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토를 찾아 나섰다는 가설이죠. 다음으로 유목민의 삶은 이동의 연속이 됐습니다. 가축에게 목초지의 풀을 다 먹이고 나면 새로운 풀을 찾아 이동해야 합니다. 이때 누군가의 땅을 뺏는다는 개념은 없죠. 땅은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고 다만 이동해서 차지하고 다시 버리는 반복일 뿐입니다. 제레미 리프킨의 소유의 종말에서 주창하는 소유의 경제라는 개념이 아니라 접근의 경제를 실천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칭기즈칸의 세계 정복 과정에서도 이 관념은 중요하게 작용하죠. 칭기즈칸은 영토를 정복하고 차지하려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원활한 교육과 전리품이 확보되면 그 지역의 지도자들을 인정해 주었죠. 점령보다 약탈과 이용에 방점을 찍었던 겁니다. 정주민에게는 점령이 자연스럽겠지만
유목민에겐 약탈이 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애초부터 불모의 땅에서 늘 이동하며 일궈온 유목 문명의 특성을 직시해야 몽골 제국의 영토 확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몽골 제국의 융기, 번영, 쇠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유목민의 세계관을 뼛속까지 탑재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유목민의 관점으로부터 제국의 시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원에서 잉태된 태무친의 정복 유전자. 예수계에는 초원의 법도에 따라 원수 타타르족이 건네는 아이락을 마신 후에 극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타타르족이 술에 독을 탄 거였죠. 타타르족의 행동은 초원의 패러다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질낮은 행동이었습니다. 암묵적인 초원의 룰에 따르면 아무리 원수라고 해도 손님 자격으로 타타르족 잔치에 온 예수계에게 독이 든 음식이나 술을 먹일 수는 없었죠. 훗날 칭기즈칸은 타타르족에 대한 철저한 복수를 감행하는데, 이는 아버지 예수계에 대한 복수와 더불어 유목민의 법도를 어긴 괘씸죄까지 더해진 겁니다. 예수계는 사력을 다해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운명을 직감하고는 아들 태무친을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태무친에게는 엄청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적장 예수계가 사망하자 부족원들이 태무친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이었죠. 예수계는 용맹하고 호전적인 족장이었기 때문에 생존에 두려워 웅크리고 있던 다른 권력자들이 그가 죽자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예수계의 아내 호엘룬과 그의 아이들은 초원에 버려집니다. 초원 유목민에게 가정의 죽음은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죠. 칼이나 활로 죽이지 않았을 뿐 사실상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여성과 아이들만으로 이뤄진 호엘룬 가족은 숲으로 들어가 온갖 풀을 캐먹고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하게 됩니다. 때 태무친의 정복 유전자가 두드러지는 독특한 일화가 발생했죠. 당시에 호엘룬은 배아파 낳은 친자식과 더불어 태무친의 이복 형제들까지 데리고 숲으로 들어갑니다. 태무친은 예수계가 가장이었던 때 주변 부족을 약탈해 가져온 전리품이나 목축으로 얻은 고기와 젖으로 풍복한 유년기를 보냈지만, 초원에서 쫓겨나 숲속으로 들어가서는 식량 부족으로 고생하게 되죠. 들쥐와 물고기가 그나마 손에 쥘 수 있는 단백질 공급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태무친보다 나이가 많고 덩치가 큰 이복 형제 백테르가 종종 태무친의 사냥감을 빼앗곤 했던 거죠. 어린 태무친은 동생들과 짜고 앞뒤로 협공하여 백테르를 활로 쏘아 죽입니다. 몽골 비사에 따르면 어머니 호엘루는 진노했다고 합니다. 친구라고는 그림자밖에 없는 처지에 자기 형제마저 죽인 잔혹한 놈이라고요. 태무친은 44살의 몽골 고원을 통일하기까지 산산한 삶을 이어갑니다. 당시 초원엔 안다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안다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깐부처럼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연합관계가 됩니다. 태무친에겐 자무카라는 안다가 있었습니다. 호엘룬을 빼앗긴 메르키트족은 복수를 위해 태무친의 아내 부르테를 납치합니다. 태무친은 안다 자무카의 도움으로 여러 부족을 연합하여 메르키트를 박살내고 아내를 구해오죠. 다만 이때 자무카는 태무친의 세력이 무섭게 성장하자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 그를 공격하게 됩니다. 태무친의 아버지인 예수계의 안나였던 옹칸도 태무친에게 병력을 빌려주며 자식처럼 대했고, 태무친 역시 그를 아버지처럼 따르고 공경했지만 결국 옹칸도 태무친이 성장하자 배신하게 됩니다. 안다관계 역시 이 앞에선 철저히 붕괴되는 곳입니다. 800년 전 초원과 유목민의 삶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럼 이제 칭기즈칸이 정복지의 여성과의 잠자리에 집착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주민의 제국은 엄청난 규모의 궁궐과 사원, 무덤을 남기죠. 현세의 주거지와 사후에 머물 곳을 최대한 화려하게 건설하고 현세와 사후 세계를 이어주는 종교를 위해 하늘 끝까지 탑을 올립니다. 탑의 높이가 높을수록 궁궐의 장식이 화려할수록 무덤의 규모가 클수록 제국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죠. 1976년 발굴되기 시작해 아직도 전체 규모가 다 드러나지 않는 진시황의 병마용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인도네 타지마할도 같은 사례겠죠. 그렇다면 유목제국의 지도자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당시 몽골은 문자도 없어서 제국의 화학연화를 역사에 남길 수도 없었고 건축물을 지어 후손에게 과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국의 위용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정복국의 왕비나 공주를 겁탈했고 이 추문을 정복제에 소문낸 겁니다. 칭기즈칸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침소에 든 정복국 서하의 왕비가 은빈한 곳에 흉기를 숨겨와 칭기즈칸의 성기를 절단해 주겠다는 설도 있습니다. 아무리 몸수색을 한다고 한들 남녀 상열지사를 벌이다 보면 암살의 위험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위험에도 그의 엽색 행각은 지속되었습니다. 칭기즈칸으로서는 자신의 추잡한 행동이 제국의 위세를 떨치는 방편이었던 것이었죠. 생물학적 충동을 넘어선 고도의 통치 전략으로 읽힙니다. 이 또한 정주민의 문화와 유목의 문화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이죠. 오늘날의 상식으로 보자면 이해하기 어려운 정주민과 유목민의 차이일 겁니다. 세계 최대 제국의 좌표. 오늘날 세계 최고 패권국으로 미국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위세를 흔히 팍스 아메리카나라 부르죠. 이 보요는 본디 팍스 로마나가 원조로 로마의 평화로운 시기를 의미합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부터 아우렐리우스 황제까지 200년간 지중해 일대는 물론 동으론 페르시아, 서로는 스코틀랜드, 남으론 북아메리카까지 비교적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엔 평화의 방점이 있다기보다는 로마가 그런 안정기를 누릴 정도로 세계를 지배했다는 확장성에 중심을 둡니다. 전성기의 로마나 10세기 미국처럼 말이죠. 이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와 더불어 팍스 몽골리카가 있습니다. 이른바 팍스 3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라틴어로 평화라는 뜻의 팍스가 활개치던 때는 세계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세계 최대 국가로 어느 나라가 먼저 떠오르나요? 나폴레옹의 프랑스나 히틀러의 독일은 전투의 승리에 차지한 점령지의 개념이지 국가로 편입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대영제국, 러시아 제국,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주름잡던 여러 제국들이 떠오릅니다.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은 영국이 맞습니다. 한때 전 지구의 영토 4분의 1을 차지한 적도 있으니까요. 다만 대영 제국은 여러 대륙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단일 제국이라기보단 거대한 식민지를 차지한 식민 제국주의의 분류로 파악해야 합니다. 연속되는 하나의 땅덩어리 개념으로 접근해 본다면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 북부의 마케도니아 왕국에서 시작해서 이집트, 페르시아, 인도까지 원정을 나섰습니다. 알렉산더의 원정이 워낙 드라마틱한 데다 동서양을 융합해 헬레니즘 문화를 낳았기 때문에 인상적이지만 영토는 그리 광대하진 않았죠. 로마 제국은 지금의 이탈리아 반도에서 단출하기 시작했지만 지중해 연안과 중부 유럽, 이베리아 반도, 아프리카 북동부와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아울렀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 제국이나 로마 제국도 몽골 제국의 전성기를 능가하지 못했죠. 몽골 제국은 영토의 크기와 시간이란 변수까지 더해도 세계 최대 제국이었습니다. 로마는 400년에 걸쳐 최전성기 영토를 정복했지만 몽골은 불과 25년 만에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으로 몽골 제국의 경계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유라시아 전역을 휩쓴 방대한 제국의 영토지만 몇 안 되는 패배의 기록을 살펴보면 경계는 명확해지죠. 우선 동으론 일본 원정에 실패했고 서쪽으론 오스트라빈을 공격하다 멈추고 돌아섭니다. 마지막 남으론 베트남에 패전하여 정복하지 못했으니 몽골의 지배력을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북으론 러시아에게 계속 승전했으니 패배는 아닙니다만 혹독한 기후 때문에 더 이상 북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경계를 지어보면 몽골 제국의 영토가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이 됩니다. 몽골 제국이 연속적인 육상 제국으로는 인류 역사상 최대 영토를 확보하게 된 거죠. 주목할 만한 지점은 몽골 제국 연구 자료들이 다양한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문과 페르시아어를 중심으로 몽골어, 러시아어, 아라비아어, 라틴어, 이틀라어와 슬라브어, 프랑스어, 티베트어와 일본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몽골 제국은 다양한 역사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유라시아 전역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한 겁니다. 헝가리나 폴란드에서 전투를 벌인 기록도 존재하며 독립을에선 몽골군의 잔혹함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바다 건너 영국에서 이상향을 시로 표현할 때도 몽골 도시의 이름을 언급했을까요? 영어에 제네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별천지나 이상향을 비유하는 표현인 도원경이라고도 하는 제네두는 쿠빌라이 칸을 만났던 마르코 폴로의 기록 덕분에 전해진 것이었죠. 마르코 폴로는 쿠빌라이 칸의 여름 별장이던 상도를 방문했고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상찬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상도를 알파벳으로 음차 표기를 한 게 바로 제네두가 되고요. 물론 마르코 폴로의 별명은 백만돌이었습니다. 백만배 아름답다, 백만대 강하다, 백만대 위험하다 등 모든 백만을 수식어로 변했죠. 과장이 심했던 겁니다. 다만 이 영단어 하나가 상징하는 바는 무척이나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유럽의 끝인 영국에까지 몽골의 영향이 미쳤다는 증거니까요. 가공할 만한 몽골 군사력의 비밀. 몽골의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했기에 극동의 고려에서 유럽 전역까지 그 말발굽을 올려댔을까요? 지금부터는 가공할 만한 전력을 갖춘 몽골 군대의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몽골의 기병은 그 속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몽골 병사는 자신이 타는 말 외에 보통 두세 마리의 말을 더 끌고 다닙니다. 말이 지치면 갈아타기 위해서였죠. 몽골 기마병의 하루 이동 거리는 120km가 넘었습니다. 호라즘 제국 정복 당시 하루 134km의 속도로 행군하기도 했죠. 몽골 기병의 이동 속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다른 군대의 행군 속도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십자군 원정 당시 사자옹 리처드의 기사단은 하루에 고작 16km를 행군했고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 보병이 24km, 가이사르의 로마 군단이 33km였습니다. 500년이 지난 후 나폴레옹의 프랑스 육군이 오스트리아 침공 당시 보여준 최대 행군 속도가 하루 40km였으니 몽골 기병이 얼마나 대단한 기동력을 갖췄는지 가늠이 되겠죠. 몽골군의 본질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네다섯 마리의 말을 번갈아서 타고 다니며 기동하는 궁수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몽골군의 잔혹하고 강인한 이미지 때문에 몽골 병사들이 칼과 창을 휘두르며 선열이 낭자한 전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몽골 기병은
모두 궁수라고 봐도 무방하고 그들은 늘 멀리서 활로 적군의 예봉을 꺾었습니다. 적군이 다가오면 일부러 후퇴하면서 적군을 방심하게 하는 동시에 거리를 유지하는 전략을 사용했죠. 후퇴하는 척하며 적군을 유인하다가 몸을 돌려 화살 날리는 몽골군에게 상대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독특하고 효과적인 사법을 파르티안 샷이라고도 하고 배사법이라고도 합니다. 말을 타고 달리면서 상반신만 뒤로 돌아서 활을 쏘는 공격법이죠. 활도 활이지만 파르티안 샷의 핵심은 말타기에 있습니다. 말을 타고 내달리기도 어려운 게 승마인데 전속력으로 달리는 말 위에서 갑자기 몸을 비틀어 적군을 겨냥해 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다만 몽골인은 말에 살고 말에 죽는 기마 민족이었습니다. 그저 사냥감에 불과하던 말이라는 동물을 제일 먼저 운송수단으로 길들인 것도 바로 몽골족이죠. 말은 소나 돼지, 양에 비해 가축화가 힘든 동물이었나 봅니다. 소나 양이 가축화되고서도 4천년이 더 흐른 신석기에야 말이 사육되기 시작했으니까요. 몽골족은 아시아 대초원을 터전으로 살아가며 기원전 4천년에 말을 처음으로 길들인 인류이죠. 기원전 3천년 무렵 말의 치아 화석을 보면 어금니 양쪽이 인위적으로 뽑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즈음 재갈을 사용했다는 증거이고 고삐를 이용해 말을 조종했다는 의미죠. 기원전 7세기엔 안장이 발명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기 3세기경 등자의 발명으로 인간은 말을 온전히 이용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말은 운송수단에서 세월을 거듭하며 치명적인 전쟁 무기로 변모했습니다. 잉카 문명을 무너뜨린 프란시스코 피사로의 전투에서도 말은 압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불과 187명의 병력으로 수만 명의 잉카 군대를 물리친 이유도 여러 가지가 꼽힙니다만 총이란 혁신적인 무기가 주요했다는 설, 잉카 병사들이 총탄 소리에 겁을 먹었다는 설, 제레미 다이아몬드의 주장처럼 유럽의 병균이 청정 지역 남아메리카 주민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설이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잉카 병사들이 피사로의 기병들이 타고 있었던 말의 모습에 놀라 지레 겁을 먹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당시 남마엔 말이 없었습니다. 잉카인들은 엄청나게 커다랗고 거친 모습의 말을 목격한 후에 지옥에서 온 괴물과 같은 존재로 여겼던 거죠. 인류 전쟁사에서 말을 가공할 만한 전쟁 무기로 활용한 것은 단연코 칭기즈칸의 몽골 기병입니다. 초원에서의 삶에서 말은 생존 수단이자 생활 필수 아이템이었던 거죠. 청소년기 이상의 남성으로만 한정한다면 하루의 일과 대부분을 말 안장 위에서 보냅니다. 말 위에서 밥도 먹고 옷도 갈아입습니다. 그러니 몽골 기마병의 파르티안 샷이 압도적일 수밖에 없겠죠. 토끼몰이를 하듯 적군을 몰아가면서 파르티안 샷을 유유자적 날리는 몽골의 전술 앞에서 수많은 나라가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두 번째, 몽골 전력의 우수성은 탁월하게 효율적인 보급 체계 덕분입니다. 장기간 전쟁의 승패는 보급이 가릅니다. 뛰어난 장수와 용맹한 병사라도 식량과 무기가 떨어진다면 전투를 수행할 수가 없으니까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막의 여우라고 불린 에르빈 룸멜 장군은 독일의 전력 핵심이었습니다. 룸멜은 동양에 손자병법이 있다면 서양의 룸멜 보병 전술이 있다고 할 정도로 불세출의 전략가였죠. 그런 그도 병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룸멜은 전투란 발포 전에 이미 보급 장교의 능력에 따라 승부가 결정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용맹한 병사라고 해도 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총은 충분한 탄약 없이는 쓸모가 없음을 역설했죠. 나아가 기동전에서는 운송 수단과 그것을 움직이는 연료가 충분하지 못하면 총도 탄약도 전투에 도움이 되지 못함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룸멜은 보급품을 양쪽으로나 질적으로 적군과 동등해야 전투가 가능하다는
보급 신봉론을 주창하게 된 것이고요. 돌아와서 몽골군의 보급은 놀랍게도 완벽에 가까운 수준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하루에 100km씩 전진하는 몽골 기병에게 식량과 무기가 원활하게 보급되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우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죠. 몽골 군대는 보급을 담당하는 치중대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몽골 기병, 네다섯 마리의 말을 번갈아 타고 다니며 전투를 수행한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네, 몽골의 병사는 자신이 타는 말에 스스로 먹을 식량과 무기를 싣고 다녔습니다. 전투병과 보급병이 합체되어 있으니 얼마나 효율적인 시스템입니까? 몽골 병사의 주식 또한 말에 저질할 수 있는 쿠르트였습니다. 끌고 다니는 네다섯 마리의 말 가운데 앞말을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죠. 병사들은 가루 형태의 말젓을 가지고 다니다 물에 타서 섭취하곤 했습니다. 가볍지만 열량은 충분히 보급될 수 있는 최상의 전투 식량이었던 거죠. 게다가 병참선은 보통 병력의 본거지에서 전선까지 이어지기 마련인데 몽골군의 경우에는 무조건 현지 조달이었던 것도 차별점이었습니다. 승리를 거둔 점령지를 탈탈 털어내니 몽골 침략을 받았던 나라의 역사는 그들을 악마로 기록할 수밖에 없겠죠. 몽골군은 보급 물자뿐만 아니라 병사들 또한 현지 징발했다는 게 더욱 놀라운 지점이죠. 포로들을 최전방에 배치해 총알바지 아닌 화살바지로 활용했던 겁니다. 포로들이 적군의 진을 빼놓는 상태에서 소수 정예 몽골 부대가 들이닥쳐 분쇄를 하니 상대는 당해낼 지간이 없었습니다. 몽골이 고작 수만 명의 병력으로 적군 수십만을 물리쳤다는 극적인 기록이면엔 이런 사정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몽골군의 가공할 전투력의 비밀을 파악하기 위해선 칭기즈칸의 전략과 전술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칭기즈칸은 어린 시절 자신의 친동생 카사르와 종종 비교되곤 했습니다. 카사르가 덩치도 크고 힘도 우월했으며 활도 더 잘 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걸 보면 칭기즈칸을 항우와 같은 인물로 상상하는 대중의 시선은 실제와는 차이가 있는 것일 겁니다. 칭기즈칸은 역발산 기계세의 용장이라기보단 천재적인 전략가이자 경영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칭기즈칸이 어떻게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그들에게 전쟁에 뛰어들 수 있는 동기를 부여했을까요? 칭기즈칸은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외세 침략이 달리던 몽골 부족을 통일하고 난 후에 외부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척박한 환경 아래 놓인 몽골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목의 결과물을 정주민의 곡물과 교환하거나 약탈하는 방법밖에 없었으니까요. 이에 칭기즈칸의 군대는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칭기즈칸은 병사들에게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눠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몽골 부족 통일의 원동력이었던 거죠. 본디 유목 병사들은 승기가 보인다면 전리품을 챙기느라 전투를 완벽하게 마무리 짓지 못했고 적군을 살려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칭기즈칸은 이를 강력하게 금했고 병사들은 순순히 그 명령을 따랐죠. 칭기즈칸이 전투가 끝난 뒤 전리품을 공평하게 분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개별 병사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몽골 초원에서의 약탈은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길이었고 약탈 문화가 체계화된 몽골 병사에게 이보다 더 큰 인센티브는 없었을 테니까요. 몽골 제국이 몽골 초원을 통일하고 금나라, 서하, 송나라를 비롯해 중앙아시아와 아라비아를 거쳐 러시아, 동유럽까지 뻗어나간 힘은 개별 병사의 이익을 존중함으로써 얻어진 결과인 거죠. 몽골 제국의 형성을 관찰하노라면 폰지 게임이 떠오릅니다. 폰지 게임은 다음 회원을 유치해야 지금 회원을 만족시키는 다단계 시스템이죠. 이 폰지 게임이 유지되려면 끝없이 회원을 모집해야 합니다. 몽골인 칭기즈칸도 마찬가지였죠.
수하들을 만족시키려면 또 다른 영토를 침략해야 하는 것. 끝없는 팽창만이 몽골 제국을 확장하고 유지하게 한 것입니다. 칭기즈칸은 귀족 혈통 중심의 몽골 문화를 과감히 버리고 철저히 능력 중심의 체계를 세워갑니다. 십진법 단위로 군대를 형성하고 15제, 100호제, 1000호제, 만호제를 실시합니다. 10명으로 구성된 소대는 공동 운명체라고 합니다. 누군가 한 명이라도 포로가 되거나 죽으면 그 소대는 모두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 똘똘 뭉쳐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운명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가문이나 혈통과는 상관없이 능력만 좋으면 10호장이 100호장이 되고 100호장이 1000호장으로 승격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은 출세를 위한 완벽한 무대가 된 것이죠. 이로써 칭기즈칸은 병사들에게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함으로써 병사들이 전쟁에 최선을 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만하면 역사상 최고의 경영자가 아닐까요? 중국사의 주인공이 된 오랑캐. 칭기즈칸의 손자 쿠빌라이 칸이 세운 원나라는 여러모로 중국의 역대 통일 왕조와는 다릅니다. 하나라로 시작해 상, 주, 춘추 전국, 진, 한, 위진 남북조, 수, 당, 50대국과 송, 원, 명, 청으로 이어지는 중국 왕조사를 살펴보죠. 중국은 오직 한족만을 역사라 규정하고 과거엔 오랑캐라고 하고 오늘날 소수민족이라고 하는 유목민의 역사를 배제하려고 합니다. 동북공정에서 드러나듯 보섭을 하되 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이런 주장은 편협한 역사관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중국 최초의 통일왕조라 일컬어지는 진나라는 동이, 서융, 남만, 북적이라는 오랑캐 가운데 서융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죠. 서융은 이미 주나라 시정 유황을 공격해 서주에서 동주로 갈라지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진나라의 목공은 서융의 여러 부족을 공격했고 그 결과 서융의 주민이 진나라 국민으로 동화되곤 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중원의 진나라와 제나라, 노나라 등은 진나라를 사실상 오랑캐 국가라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나라가 결국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했으니 중국의 역사를 한민족만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중국 통일왕조 가운데 한 획을 그은 당나라는 어떨까요? 위진 남북조 가운데 북이 태무제 제위기에 유언의 침입이 시작되었습니다. 황제는 위협적인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이미 한족화되어 버린 선비족 출신 귀족들을 무천진, 회삭진, 무명진 등의 여러 진으로 파견했습니다. 변경에 파견된 선비족 귀족들은 군사와 정치를 동시에 관할하게 되었고 진미는 부역을 면제받는 등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변경에 나가 고생하는 만큼 대접을 해준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귀족들은 무소불위의 군벌로 변모하게 되죠. 병권과 행정권, 사법권, 조세징수권을 틀어주니 그 권력은 대단했을 겁니다. 당나라를 건국한 고조 이연도 바로 그 선비족 출신으로 변방의 군벌로 성장한 인물이었죠. 그러니 당나라의 정체성은 한족의 왕조라기보단 한족화된 선비족의 나라인 겁니다. 한족화된 선비족이라고 해도 선비족은 선비족입니다. 그 본질이 유목민족이라는 것이죠. 당나라 멸망 후 5대 10국 시기를 거쳐 등장한 통일왕조 송나라의 집권기에는 요나라와 금나라가 주도권을 쥐고 전국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요나란 거란족이 세운 나라이고 금나란 여진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중국 역사 연대기에는 송나라라고 버젓이 표기되어 있지만 이 시기는 요와 금이 전성기인지라 송나라는 비단과 은을 바치며 겨우 정권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사실상 유목민족의 통치 시기였던 거죠.
그 후로도 원나라의 청나라가 통일 왕조로 집권했으니 중국의 역사는 정주민의 한족과 다양한 유목민족의 앙상블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중국사의 연대표를 다시금 자세히 살펴보시죠. 중국의 역사는 정주민 한족과 여러 유목민족이 자연스레 조화를 이룬 통합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유목민족을 살펴보는 건 역시 중국사를 온전히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점이죠. 지금부터 연대계 순으로 유목민족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나라를 멸망시킨 서용은 지금의 감숙성 일대에 거주한 민족으로 후대의 저속이나 강족으로 불립니다. 삼국지 연의에서 서량의 마초라는 용맹한 장군이 등장하죠. 마초의 할머니가 강족의 여인이니 그에게 강족의 피가 흐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훗날 5호 대장군으로 추대되는 마초의 군대는 삼국지 연의에서도 용맹하고 강인한 부대로 묘사되었죠. 천하의 진시황을 괴롭히고 한나라 고조를 벌벌 떨게 만든 흉노족의 흉노는 흉측스러운 노예라는 의미입니다. 한족의 두려움과 원망이 가득 담긴 명명이죠. 흉노에 가공할 만한 공격력은 말이 살찌는 가을에 본격적으로 활성화됩니다. 공격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말도 여름 내 초원에서 풀을 뜯어 살도 올랐겠다. 정주민의 곡식은 가을이 돼서 수확도 했겠다. 가을이 바로 약탈의 적기였던 셈이었죠. 흉노족은 해마다 가을이 되면 한나라 백성을 노략질하고 그들의 곡식을 뺏어갔습니다. 심지어 전원의 원제는 호군 가운데 한 명인 초원을 흉노 호한야에게 시집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후 흉노족의 서진으로 초원은 무주공산이 되고요. 이때 초원을 차지한 세력이 선비족이었는데 선비족은 후한 시기에 복속되며 정주민의 정체성이 이식되게 된 것입니다. 후한말 삼국지 연의의 시대가 끝난 후에 들어선 위진 남북조 시대에선 선비족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한족화된 선비족이 당나라를 건국하게 됐거든요. 중국사에서도 손에 꼽히는 통일 제국이자 로마와 견줄 만한 세계제국 당의 역사가 이렇듯 유목민족에서 시작된 것입니다.